또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교육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 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시겠습니까? 정교조에서도 그걸 찬성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까지 학점제 채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가 몇 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고교 학점제가 예.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학교 현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본선 토론에 나가시면 바로 토론 주제가 붙을 텐데. 아니, 그거는 나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안 하면 되죠. 그건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까지 학점제 추진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는 인성도 가르쳐야 되고 나는 고등학교의 그 생활 기록부조차도 정교조가 지금 작용을 해서 그걸 학생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등학교가 인성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학점제 추진해가지고 대학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홍준표 후보님, 네. 혹시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거 혹시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신 건 아닙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 제도나 큰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No.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좌파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말하자면 그 학력 하향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과 정교조가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정책에 대해서 나는 별로 반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 정책 전반을 이 좌파 이념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전반을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025년까지 뭐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 그거는 저한테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다 없다 하십니까? 예? 아니 고교 학점제 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장학 퀴즈식의 문제는 내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는 이야기했는데 아니 학교 현장에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장학 퀴즈입니까 이게? 2025년부터 한다면 그건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면 문제가 안 되는 정책이죠. 그걸 왜 그럼 대통령이 계속 이재명이가 된다는 걸 전제로 묻는 걸 내가 그걸 뭐 하려고 답변합니까?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해서 혹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제가 뭐 있습니까? 현장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교조 교사들이 학교 초중고등학교 2인용 교육장을 만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정교조 교사가 몇 명이나 되죠? 정교조 교사들이 거의 학교마다 다 지배를 하고 있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초중고등학교는 정교조에 의해서 다 지배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교육 현장도 다 그래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못된 이인영 교육의 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강구를 해야지 정교조 교육을 가지고 이게 원래 그러네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교 학점제가 전교조 정책입니까? 나는 꼭 정교조 정책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미국의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은 학점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교제가 친미 아니 그렇게 하려면 전부 미국 제대로 다 바꾸십시오. 자,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교 학점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본선에 나가면 바로 교육 문제는 이게 토론이 붙을 겁니다. 저는 뭐 고교 학점제는 교육의 제공하는 교육의 그 다양성을 위해서 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시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게
이제 그 기반이 좀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설도 뒷받침을 해야 되고 학교에 또 교사도 학점제를 하게 되면 또 그 분야별로 교사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그 전면적인 이런 고교 그 학점제로 간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취지는 좋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 네. 그리고 미래의 다양한 것에 대한 수준별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 학력조차도 보장이 안 되고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나 아니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주변의 대학 또는 학부모들의 교육 여건 자체가 이게 격차가 많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를 그대로 진행하면 이게 격차가 심해지고요. 바로 문제인식의 예. 교육 분야의 탈원전 정책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6분 쓰실 차례입니다. 자, 타이머 시작해 주시죠. 예, 홍준표 후보님, 네. 안보 관련해서요. 네. 나중에 모병제 진짜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5년 안에 모병제를 완료한다. 그걸 그런 목표로 하려고 하는데 예. 미국 완료한다고 지난 발표하셨다고요. 5년 안에. 예. 그런데 그게 아니 잠깐만요. 그건 조금만 말씀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대만이 그게 한 18년가 걸렸다고 합니다. 예. 독일이 10년 걸리고 예. 그리고 미국이 5년 걸렸다고 합니다. 예. 단계적으로 전환을 예,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집권 기간 내에 5년 내에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저는 뭐 합니다. 몇 년 걸리냐 이 예.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안보 현실에서 홍 후보님은 누구보다도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분인데 예. 우리 안보 현실에서 모병제로 가는 게 맞느냐? 예. 저는 뭐 모병제 반대거든요. 예. 지금 안보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예. 뭐 핵 미사일 위협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로 가는 건 안 맞다라는 건데 이 모병제로 가면 저소득 저학력층 아이들이 고소득 고학력층 집안이 내는 세금으로 저소득 저학력층 아이들만 가난한 집 아이들만 군대 간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무지 많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방 의무라는 게 굉장히 신성한 건데 이게 누가 부자들이 돈을 내 가지고 가난한 집 자식들을 군대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이거는 진짜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군대에 선거 있을 때마다 복무기간이 단축이 되고 계속 이래갖고 지금 당나라 군대, 나이론 군대 온갖 이야기가 다 저는 나오고 그거 반대입니다. 지금 예. 들어간 그 병사들도 관심사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군대에서 사고만 하면 사단장이 문책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강군을 만들려고 저는 모병제를 주장하는 모병제를 겁니다.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예산이 지금 보니까 토탈 하려면 한 10조 정도로 봅니다. 10조 정도로 국회 봅니다. 예산처에서 예. 그걸 했는데 지금 국방 예산의 한 1.5배가 들어간다. 30만 정도의 모병제를 할 국방 예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아십니까? 그게 병력 1인당 국방 예산을 그 나라의 1인당 GDP로 나눈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제일 낮습니다. 징병제 하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높거든요. 모병제 하는 나라는 우리보다 한 두세 배 됩니다. 그래서 모병제를 하면 문제가 예산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연 30만이라 지금 55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만 군대라도 유지할 수 있느냐, 오겠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가난한 사람과 간다 이랬는데 사실 미국의 지원병 제도도 미국의 사실 탑 클래스 사람들 자제들도 갑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오락가락했어요. 오락가락했는데 전쟁이 나거나 베트남 전쟁이 나거나 2차 대전이 나거나 이럴 때는 부잣집 애들이 군대 안 가려고 많이 빠졌죠. 글쎄요. 그거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꼭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강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강군을 징병제라고 그게 군에 정말 복무를 하고 일당백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 요거는 저는 그 생각입니다. 1대1 토론할 때 또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아까 우리 원 후보님 교육 공약 물어보셨는데 정시 100% 하겠다 이러셨잖아요. 대입을.
정시 100% 하면 그럼 뭘 한다는 겁니까? 수능만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신 안 합니까? 네, 내신 안 하려고 합니다. 내신 안 하고 수능만 가지고 100% 한다. 그렇습니다. 그 정시 100% 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수능만 가지고 100% 하고 아니면 수능하고 내신을 섞어서 뭐 5대5로 섞든 몇 대 몇으로 섞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홍 후보님 같이 수능만 가지고 100% 정시를 한다. 나머지는 대학 입시제도 다 없앤다. 그게 홍 후보님 그게 공정한 방법 같아도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또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강남 8학군에다가 거기 아파트값 올라가고 교육의 다양성 없어지고 학교 교육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러면 애들이 내신이 없어지는데 아이들이 왜 학교 공부를 왜 합니까? 내신이란 문제를 왜 제가 없애려고 하는가 하면 내신 제도를 가지고 정교조가 학생 장학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모든 게 홍 후보님은 정교조, 노조 문제는 모든 게 민노총인데 그렇게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 윤 후보님, 윤 후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편적 복지 분야는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금 복지를 지양 안 하면 그러면 지금 있는 수많은 현금 복지들은 윤 후보님은 다 없앱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저는 그대로 그거 없앤다는 말씀 안 드렸고요. 보편복지는 지금 현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것들은 취약계층이나 우리 기초생활 또 보장제도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있고 또 보편적 복지는 돌봄이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아동 수당이 아니라 그럼 문재인 정부가 예, 현금 복지 시간이 그대로 다 한다. 됐습니다. 네. 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자,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6분 쓰실 순서입니다. 예. 타이머 시작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께서 아까 그 강원도를 특별자치도 경제특별자치도 예. 이 공약은 문재인 후보가 5년 전에 하기도 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하고 뭐 두 분은 다 그런 공약을 하시는데 경제특별자치도로 되면 강원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이나 이재명 지금 후보가 내는 공약은 경제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이게 그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그 접경 지역에 지금 북한과의 이 그 경제 교류를 지금 뭐 전제로 하는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성공단 사업도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현실성이 없고 경제특별자치도는 이제 제주도하고 좀 유사하게 지금 중앙에서 쥐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중첩적인 규제 권한을 상당 부분을 강원도에다가 좀 이양을 시켜가지고 제주도와 유사하게 강원도에 좀 자율권을 준다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대구나 경북은 또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거는 특별자치도 안 합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왜 강원도는 규제가 사실은 너무 심합니다. 산림, 뭐 군사, 환경 이렇게 해서 심한 데는 중첩 규제가 19개 있는 것도 있어서 다른 지역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뭐 다른 데도 그럼 특별자치도에서 그건 아니죠. 강원도는 그만큼 규제가 많다 이런 그러면 얘기입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인 줄 아시죠? 28.3%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그 재정자립도 가지고 자치권한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잘해보겠다. 자치권한 다 달라. 그 228.3%의 재정 자립도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 투자를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 아니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재정 그 자주권을 더 부여하겠다고 늘 말을 해 왔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재정 자주권을 더 줘야 될 것이고 문제는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유치를 하게 해서 한다는 것이지 규제를 풀어가지고 여기에 재정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하겠다는 목적은 규제 풀겠다는 그 목적이구만. 강원도민이 판단해서 지금 제주특별 그 자치도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개입하기보다는 제주의 발전을 제주도민들이 제주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니까 그에 유사하게 가는 것이죠. 그거는 특별자치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제 풀려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규제를 푸는 게 그게 옳은 방법 아닙니까? 중앙정부하고 뭐 건건이 협의할 수가 없고 또 중앙정부는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꼭 권한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아니죠. 만들어서 권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 상수도 그러면 보호구역 반대하시나요? 같은 우리 경우는 홍 다른 후보님께서는 문제죠. 제주 그래서 경제특별자치도를 반대하십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그래 하지 말고 네. 제가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는 거 꼭 반대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끼어들고 그러니까 토론이 잘 안 돼요. 그래 하지 마시고 주도권 할 때는 그냥 말씀하세요.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 예. 지금 원희룡 의원님, 왜 자꾸 강원도를- 의원이라고 부르세요, 저를? 예? 왜 자꾸 의원이라고 부르세요? 참 후보라고 옛날로 불러주십시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원희룡 후보님, 강원도도 지금 지방 소멸 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전체가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선 전국의 지방이 골다공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금, 인재, 유망한 산업 다 빠져나가죠. 여기에 큰 이유는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의 갑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들끼리 그 알량한 공모사업 붙여가지고요. 그 예산들 다 잘게 쪼개가지고 전부를 줄 세우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이 갑 중의 갑, 이 슈퍼갑 이 정책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지역들이 앞으로 미래의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자기 지역의 강점을 살린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서로 n분의 1로 나눠서 싸움시키는 게 아니라 통으로 주고요. 거기에 따른 국제 전문가들과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장기 계획을 세워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선심 쓰는 게 아니라 지역의 자율성과 주도권에 의한 이 지방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7년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뼈저린 경험 그리고 가능성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인구 감소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이 의료, 문화, 교육시설이 수도권보다 많이 떨어지고 또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걸 해소를 해주지 않으면 대도시 집중 현상은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6분 쓰실 순서입니다. 타이머 시작해 주시죠. 원 후보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19일 날 그 MBC PD 수첩에서 그 조성과 김웅 의원 간의 녹취록을 일부를 떼갖고 짜집기 보도를 19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녹취록도 다 나왔는데 이 정도 증거로 소환을 못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당일날 바로 기각당합니다. 바로 다시 그 다음 날인 21일 날 송영길 대표가 또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후보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공수처가 손준성 변호인에게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조속한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바로 다음 날 22일 송영길 대표가 대선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지 국회에서는 언제든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준비가 돼 있으니 즉각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라고 발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포동의안은 김웅 의원도 안 나오니까 김웅 의원을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인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바로 23일 토요일 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통보를 하고 당사자는 법원에 영장 그 사실을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방어권 보장을 하는데 그걸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월요일 날 언론에 이거를 공개를 하고 우리가 대전에서 TV 토론을 하던 날인데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체포영장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거 저도 이거 처음 있는 일인데 처음 보는 건데 27년의 법조 생활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는 분이.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그 소위 그 81학번 연세대 학생회장을 했던 민주화 운동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86세대의 대표적인 민주화를 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제 수많은 당대표 자리까지 갔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민주화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이라고 쓰고 검찰 장악이라고 읽는 그 위선과 권력의 그 탐욕, 이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분노와 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점에서는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론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네. 총론 부분에서 그런 총론만.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을 못해서 성명불상자가 작성을 했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손준성 검사로 하여금 영장 실질 신문에 응하게 만든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자에게 그 직권남용을 한 것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거는 거의 직권남용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원론적인 법리만 좀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도 경제적 공동체니 직권남용의 확장 저격이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니, 좋습니다. 죄형 법치주의에 있어서 좋습니다. 매우 근본적인 논쟁이 되는 알겠습니다. 예, 그 그러면-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묻지 말아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구속을 하라고 지금 여당의 당대표가 공수처를 압박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영장 사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의 당대표가 여권 실세가 공수처에다가 누구를 구속하고 국민의힘 경선 끝나기 전에 이거 빨리 구속해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이것은, 당에 대한 경선 개입 아닙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국민의힘 경선의 재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들으셨는데 이 송영길 대표의 이 태도에 대해서 네. 선거 개입 아닙니까? 저는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자입니다. 아니 대선 토론장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금 남해당의 대표가 우리 당 윤 경선에 후보님이, 예. 경선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결정 전에 빨리 강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선 토론에서 못 다룰 주제입니까? 아니요. 아니, 여기에 대한 후보님이 입장이 줄곧 어떠십니까? 정책 토론을 하자고 할 네. 때는 이거는 언제인데 중요한 정치 현안이고 정책 토론이지 이게 인신 공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 참 개인의 이게 신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저희들이 않습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네. 그걸 쟁점화해가지고 대선 토론장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입장 내가- 밝히시기가 좀 애매하십니까? 네, 그 아니 이야기는 검사를 오래 하셨는데 내 이야기 입장 밝힐게요. 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 당할 때는 정치 아니 공작이라고 여기에 하는 대해서 것은 제가 좀 묻는 거예요.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검사 생활하시면서? 아니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기계적 형평성이라는 것이 또 이 경선 이런 데선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이제 제가 네 후보께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네 후보께서 각각 1분 30초씩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 얘기 잠깐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도 이 유일한 분단도, 그러니까 도가 분단이 돼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강원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전쟁의 상처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정말 이 세계적인 자원이 되는 DMZ를 역시 또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금강산 관광 막히면서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받고 지역 경제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고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면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강원도만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민감하게 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반도 평화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후보님들 1분 30초씩 답변해 주십시오.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유승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저도 고성에 가서 얼마나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타격을 입었는지 봤고요, 제 눈으로. 그리고 고성에 22사단 CP에 가서 또 병사들하고 하룻밤 잔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하고요. 연평도 앞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하고 화형까지 당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지어준 남북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 자기 멋대로 폭파하고 이런 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이 한반도 정책 완전히 잘못됐고 그동안 생쇼만 해온 겁니다. 저는 우리 후보들 중에 또 우리 정치인들 중에 가장 먼저 핵 공유를 주장했고 또 사드 도입을 제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반대할 때도 당내 반대가 있을 때도 사드 도입 주장한 사람입니다. 저는 중국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우리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크게 다친다라는 그런 자주국방력을 기르고 그 위에 한미동맹을 얹어서 우리부터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북한하고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런 식으로는 정말 우리의 국민의 생명을 언제 북한이 앗아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군사, 안보, 외교 정책을 통째 바꾸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홍준표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시죠. 역대 정권의 대북 정책을 보면 이승만 정권은 방공 정책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 정책이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정책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면 본인은 햇볕 정책 3기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종북 정책으로 저는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북 교류 협력을 했지만은 지금 남북 관계는 제자리고 북핵은 고도화되고 경량화되고 소형화돼서 이젠 SLBM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을 바꿀 겁니다. 굴종 평화에서 무장 평화로 바꿀 겁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을 남북 불간섭주의와 체제 경쟁주의로 바꿔서 동서독처럼 건전하게 체제 경쟁을 해서 한쪽이 무너지면 통일이 되는 그런 통일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남북 문제는 여태 평화 타령만 해오다가 30년을 보냈습니다. 이젠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낭만적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냉혹한 국제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하고 남북 간 핵균형을 통한 나토식 핵균형을 예,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자. 평화를 원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속 가능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그런 안보 태세와 이 국방력을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몇 년 동안 그 북한의 그 핵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의 그 안보 태세만 약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저는 남북 평화의 기본 조건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어떠한 평화도, 지속 가능한 평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미 그리고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미사일 대응 또 감시 정찰 자산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일단 비핵화가 아직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북한을 개방화로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통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됨에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해서는